여러분, 노창입니다. 9월 24일입니다. 앞에 외국인 학교 스쿨버스가 보이네요. 6시 10분 정도 됐는데 앞에 저 외국인 학교 코리아 켄트 포린 스쿨이라고 써있는데 이태원에 있는 학교네요. 아침에 이 시간대 출근을 하다 보면 외국인 학교 차나 또 한 3-40분 정도 이후에 이제 길에서는 국내 사립 초등학교 버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저 외국인 학교, 특히 뭐 청라에 있는 학교라든지 송도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다니는 학생들도 서울에서 출발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역삼동에서 일할 때 아침에 이 똑같은 시간대에 출근하다 보면 송도까지 가는데 1시간이 새벽에 넘게 걸리는데 잠실에서 버스가 출발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 학생들은 6시 10분 차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거의 5시에 일어난다는 얘긴데 왜 힘들게 그렇게 다닐까요? 학습의 질이라든지 나중에 다니고 있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뭐 다양한 이슈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서 살다 왔다든지 뭐 짐작해 보실 수 있겠지만 외국인 학교나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비용이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나 국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제 큰딸이 사립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그게 벌써 언제예요? 24년 전, 24년은 아니구나. 한 18년 전? 17년 전 그때 일인데 1년에 4번 수업료를 냅니다. 제 기억하기로.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200 정도 냈던 것 같고요. 그럼 1년에 벌써 학비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왜냐면 방학이라고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스쿨버스 타고 다니는 비용이 또 있고 학교 급식비가 있고 또 저녁에 방과후 학교가 있고 그러면 저녁에 저녁밥도 줍니다. 그럼 또 끝나고 나서 늦은 시간에 저녁에 학원 다니기가 좀 쉽진 않지만 고학년이 되면 학원도 다녀야죠. 주말 되면 또 갖가지 배워야죠. 저희 딸내미는 쇼트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 또 동촌 스케이트장에 가가지고 쇼트랙을 또 개인 레슨을 받고 막 이랬거든요. 뭐 결론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사립초등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다닐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을 버팅길 수 있는, 엉덩이 무겁게 만들어주는, 버티고 앉아서 개길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큰딸도 어디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게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를 가려면 자기가 게으르든 어떻든 간에 그 스쿨버스 타야 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저 스쿨버스 탄 애들이 저랑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건 외국인 학교는 학년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어요. 그럼 뭐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6학년을 다녔거나 외국인 학교 저렇게 계속 다닌다고 생각하면 뭐 거의 6년, 10년 이렇게 이 시간대 일어나서 학교를 다닌다는 뜻인데, 그러면 결국은 아예 인이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에서 뭐가 좋으냐? 지하철 지나가네요. 뭐가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지금 6시 10분대 회사에 출근하고 있지만 지금 도착하면 6시 40분 정도 될 거거든요. 하루를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일찍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특히 이제 9시부터 일하는 회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4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총알같이 뛰어가가지고 허허거리면서 일하는 사람과 이미 미리 깨가지고 뇌가 3시간 정도 혈액이 순환된 상태로 일하는 사람은 업무 효율이 달라요. 이건 과학적으로 깬지 3시간이 지나야 뇌가 정상 작동한다고 하거든요. 자동차도 워밍업을 해야 잘 달리잖아요. 여러분 F1 포뮬러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자동차 경주가 시작하면요, 경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몇 바퀴를 자동차가 지그재그로 막 운전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의 열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워밍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썰만 5분. 제가 이 영상을 킨 거는 어제 계약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회사에. 제가 아침 회의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복귀할 5시 10분까지 하루 종일 여기서 저기서 옮겨다니면서 계약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 어제 한 계약들이 정말 특이한, 저한테 감동을 줬었어요. 그 뭐냐? 모두 깨졌던 계약을 다시 다른 임차인을 붙이거나 깨졌던 계약을 다시 붙였던 계약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절을 당하는 직업인데, 저희가 저희 고객을 데리고 어떤 건물에 가거나 저희 건물주에게 어떤 임차인을 같이 붙여가지고 계약시키거나 이럴 때, 만나자마자 너무나 기다렸던 건물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대부분 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급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극복시킬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서 계약을 못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들,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계약을 잘 못하고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의 특징이 예스 노를 들었을 때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업종에는 도장을 날인하기 전까지는 예스 노가 의미가 없어요. 이건 남녀 사이에 뭐 사귈 때 스토킹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계약이 안 됐으면 계약이 될 때까지 내가 요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트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트라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한번 거절당해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상대방 신경도 안 써요. 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채우려고 임대를 내놓은 임대인, 그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은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상대방이 왔을 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겠지만, 자기가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그 똑같은 사람이 가져왔다고 했을 때, 나 당신은 싫어,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조건이 마음에 들면 10번 만난 사람 10번 거절한 사람이라도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거절당하면 이걸 요런 포인트로 바꿔가지고 다시 제안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 건물은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돈을 버는 꼴을 못 봤어요. 어제 계약한 것도 그런 사례예요. 회사로 만나러 오셨는데 물건을 못 찾았는데, 결국 저는 몇 달 전에 만난 사람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 중개사님이 어제 통임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합정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다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만나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결국 우리 중개사님이 끝까지 끌고 오면서 뭔가 고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다른 모양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에 저는 약간의 기쁨을 느꼈고, 어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가 지금 중개사가 50명인데 그 50명이 있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지만, 어떤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집중도가 있는 제안서를 만들거나, 굳이 따진다면 이제 집중 업무실, 뭐 마케팅을 하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 이런 건데, 제가 그 센터 이름을 정했어요. 계약도 하기 전에 센터 이름 먼저 정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오는 손님만 받지 말고 나가서 고객을 찾자, 이 마인드로 아웃바운드 액션 센터라고 만들었어요, 이름을. 현판식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을 뭐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그 건물이 비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오라고 제가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계약을 못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어차피 그건 계약을 못 하고 왔지만, 그게 계약이 깨지거나 거기 다른 임차인이 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 찾아갔더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그 직원분한테
계약을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쫙 듣고 포인트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대답을 명확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고객의 직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건물주의 직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런지 몰랐다. 그러면 오후에 회장님 나오면 회장님이랑 건물주랑 다시 한번 네가 직접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퇴근 무렵에 5시 반 정도에 이제 약속을 잡아가지고 찾아뵙고, 회장님, 저희 이만해가지고 걱정하신 일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이름은 부동산이지만 엄청 시끄럽고 사장님 사무실 옆을 시끄럽게 만들 그럴 일이 전혀 없는 이러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아침에 찾아갔을 때랑 오후에 찾아갔을 때 건물주는 이미 저희 회사를 다 조사해 보신 것 같아요. 심지어 직원을 보내서 왔다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저한테 이거저거 질문을 막 하신 다음에 웃으시면서 명함을 딱 주시고, 이것도 인연인데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기뻤고, 본인도 자산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솔루션을 달라, 이런 또 의뢰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퇴근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출근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맡은 부동산의 어떤 물건이나 고객이 한 번의 거절이나 이런 합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합이 딱 맞지 않아서 계약을 못했다 그랬을 때, 그거는 계약이 깨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대급부와 솔루션을 가지고 찾아 만나야 되는 또 다른 이 제한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계약 날인을 하는 그날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고 몰입도가 있고 집요한 그런 공인중개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맨날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엔 막힐 시간이 아닌데 지금 딱 차가 섰네요.